검찰의 증거 조작과 대통령 탄핵, 태블릿을 둘러싼 증거 조작의 비밀, 이동환 변호사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한 강경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변호인은 지난 2020년 10월경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신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 등사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검사에게 열람 등사 해주지 않는지 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재판장님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존엄하신 신성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해당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분석실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예상을 못했죠.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3인의 합의부에서 잠시 휴정 시간을 달라 해서 10분만 달라 해서 뒤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직접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지만 증거를 검사가 제출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차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굴하지 않고 지금 당장 검사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검사가 해당 이미징 파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갖고 있기는 합니까? 했더니 재판장님께서 검사한테 그제서야 검사를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재판장님이 지금까지 재판하시면서 검사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공판검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검사님 이거 이미징 파일 혹시 있으신가요? 네. 검사가 답변이 가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러고 있습니다. 검사가요. 자기는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 포렌식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이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팀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재판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디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학식과 역량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손석희 JTBC의 태블릿은 지금껏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최서원 씨의 재판에서조차 실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검찰은 그 해당 증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을 날려버린 검사로서는 가장 최고의 영광인 증거 왜 못 내놓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부끄럽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JTBC에서 손석희와 JTBC 사측에서 그 미디어워치 4인의 변희재 대표와 3인의 기자들을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을 변호를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면서 검찰이 쌓아올린 허구적인 논리를 거꾸로 돌파를 하던 중에 태블릿을 둘러싼 수많은 조작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것이 사실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재판에서 그 반대 사실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조작하고 은폐해 놓은 사안을 뒤집는 방향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변호인이지만 실상은 마치 특검 수사관과 같은 심정으로 지난 3년간의 재판을 해왔다는 점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저희가 보이는 부분은 크게 물적인 조작과 그건 디지털 증거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조작, 인적 증거를 조작, 진술을 조작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석희와 JTBC 측을 대변한 검사는 무려 23가지 죄목을 엮었습니다. 23가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명제를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반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조작 보도를 밝히는 길이 되었고, 우연찮게 검찰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그 정황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미디어 워치 기자들을 제가 변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저희가 밝혀낸 조작의 정황들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JTBC의 보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저는 이 최서원 씨의 사진, 이 사진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의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JTBC와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 태블릿 PC가 최서원 건데 최서원이 저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을 해가지고 각종 국정에 관한 정보를 다 입수했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저 태블릿 PC는 최소한 것이다,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으로 한 가지만 깨면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전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JTBC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서원 씨가 저걸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정유라와 같이 승마장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정유라의 승마하는 사진도 찍고 그거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걸로 무슨 누구랑 전화 통화도 하고, 사실 이 태블릿에 전화 통화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저 태블릿 PC에 정유라와 관련된 사진 전혀 없고요. 최서원 씨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런 의문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로부터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진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접근했는지,
저 2016년 10월 29일은 10월 18일 첫 보도, JTBC 10월 19일에 첫 보도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0월 24일에 JTBC 기자가 임의로 그걸 어디선가 WK 사무실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4일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검찰에서 임의로 또다시 임의로 이것을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합니다. 이 검증 결과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그 과정에 연장 선생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김용재 검사가 김한수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죠.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것이 최소한 것이다, 이걸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태블릿의 개통자가 김한수거든요. 김한수고 사실 요금을 낸 사람도 김한수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김한수 태블릿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든 가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때 한창 18대 대선이죠. 2012년 11월, 12월에 18대 대선인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 컴퍼니 주식, 여기 이 김한수가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김한수가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 의도는 뭡니까? 김한수는 나는 이건 모른다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1차 조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요. 이듬해 1월 달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박영수 특검에서 다시 김한수를 불러요. 거기서는 김종우 검사입니다. 담당이. 김종우 검사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김한수에게.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 사용 요금은 2013년 1월 30일까지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태블릿 PC 2012년 6월 20일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한수가 13년 1월 31일까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예요. 이 김종호 검사는요. 회사 법인에서 냈으니까. 그래서 김한수는 네, 맞습니다. 요금 납부 부분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죠? 나중에 가서 제가 개인 신한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위증이 가짜 진술인데, 다음 한번 봐주시죠. 네, 이어진 질문. 태블릿 PC 개통 시 12년 6월 22일부터 13년 1월 31일까지 사용 요금은 진술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 컴퍼니 지급한,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를 하죠. 네, 그래서 김한수 마찬가지로 나는 모르고 퇴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료 납부자를 변경하게 되었다. 개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네, 다음. 그 다음. 나중에 재판정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이 검사가 그 이후에 증인이 태블릿 PC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증인이 본 바 없지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나 선거 캠프 자체에서도 이 태블릿 PC 사용되는 거 본 적 없죠? 네. 이제 완벽하게 법정에 가서는 아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난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다음에요. 네. 여기 바로 도태우 변호사님 계시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이 태블릿 PC 사용한 적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기억나시나요? 증인의 인지 범위에서 다른 용도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다. 개통 이후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다음 실상은 어떠냐? 저희가 법원 통해서 SKT에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요금 납부 내역을 본 것이죠. 2012년 6월 22일이 개통일이에요. 그런데 정지기간, 사용정지 9월 10일부터 사용이 정지됩니다. 요금 안 내가지고요. 마레이 컴퍼니로 요금 내도록 돼 있다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요금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9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네, 정지 사유 미납, 요금 미납이죠. 네, 요금이 미납이 됐는데, 그 다음이요. 그 2012년 11월 27일, 저 때가 대선 캠프 선거운동 시작했던 날이에요. 11월 27일에 요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냅니다. 저 카드 계좌 번호, 신한카드 번호는 주인이 김한수입니다. 김한수가 5개월치 요금 약 35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이용 정지 상태를 풀어요. 정지를 해제해서 곧바로 밑에 보시면 당일날 대전 유세 1일차 대전역 유세와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람을 하고 그 태블릿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 카드 요금 납부한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찰 얘기는 최소한 건데, 그러면 김한수가 그냥 냅니까? 아니 남의 태블릿인데 왜 내가 요금 왜 내며, 일단은 요금을 내려고 해도 최소한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요금 내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사이에 사실은 근데 서로 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실 전혀 없다. 연락하는 사이 아니다. 둘 다 일치하거든, 진술이. 그럼 뭡니까? 최소한하고 관계없고 김한수가 돈 냈으니까 김한수 거란 얘기죠. 네,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태블릿 개통한 이후 이춘상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님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한테 떠넘기면서 이분한테 주고 나서 나는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다,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하면서 사실 본인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것이고요. 이 김한수의 진술, 법정 진술이 박 대통령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네. 사실조의 결과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거꾸로 김한수 개인 신한카드로 5개월간 밀린 요금을 납부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2년 11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대선 캠프 첫 선거 유세일 일정이 그날 이게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대로 다 나오거든요. 오후 1시에 태블릿 PC를 무려 석 달 만에 이제 이용 정지 해제를 해가지고 다시 켰어요. 그다음에 김한수가 신한카드로 연체 요금 37만 5,460원을 ARS로 납부를 합니다. ARS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납부를 못하죠. 전화번호, 무슨 뭐 카드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알아야지 납부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1시 11분경에 정지 해제되었습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 1시 13분에 그 1일차 대전역 유세 문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글 뷰어 앱을 설치를 해서, 왜냐면 거기 이 태블릿 PC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JTBC는 최서원 씨가 연설문을 태블릿으로 작성해서 시뻘겋게 고치기도 하고 이걸 박 대통령한테 넘겼다, 이런 논리인데 이 태블릿 PC 수정 기능이 전혀 없고요.
한글 뷰어 앱을 다운받아야만이 문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이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메일 확인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 4시 49분에 바로 당사자 김한수의 딸 사진 석 장이 카카오톡 캐시 파일로 저장된 것도 나타났습니다. 네, 김한수 딸 사진이 왜 최소원 PC에 들어옵니까? 김한수가 썼잖아요.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그 프로필 사진 있으시죠? 그 김한수 딸 사진을 올린 거죠. 네, 캐시 파일로 저장된 게 다 포렌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실조회, 이거 하나카드에다가 사실조회 또 해봤더니 마레이 컴퍼니 카드로 요금 납부한 적이 있느냐, 자동이체 설정된 이력이 없다, 그리고 자동이체 해지된 이력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과 김한수는 법인이 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했지만 법인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인데 좀 복잡합니다. 그 저희가 SKT를 통해서 계약서까지 전부 다 받아봤는데 위조가 된 흔적이 나타나요. 그 서명란을 보시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애초에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보인다. 왜냐하면은 그 가입을 할 때 그 핸드폰 가게 사장이 이렇게 여기다 쓰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줘, 형광펜으로. 그 부분에 내가 서명을 하는 것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그게 없고 대신에 그리고 김한수의 서명이 완전 달라요. 이 같은 계약서에 저런 다른 서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번호는 저 최초에 이제 작성한 사람은 김성태라고 마레이 컴퍼니 직원이 대신 가서 작성했던 것인데 나중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저희는 검사와 같이 논의를 했든지 해서 자신이 마레이 컴퍼니와 상관없이 상관없다는 부분을 좀 위조하기 위해서 새로이 작성한 부분이라 저희는 좀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이제 물적인 디지털의 증거 조작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 DCIM은 사진 폴더예요. 사진 폴더. 삭제된 거로 나오고요. 그 삭제 날짜가 2016년 10월 23일. 저게 검찰에 제출하기 하루 전이에요. 예, JTBC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의 폴더에 사진이 들어있으면은 이거 사용자가 누군지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24일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정작 검사가 압수조서는 10월 28일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거 역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여기 검찰 출신 경력 계신 분들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런 식으로 압수 당일날 압수조서를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려 4일이 지나서 게다가 검찰이 임의로 포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조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전혀 알 수 없고 나중에 가서 저희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10월 31일에 그 해당 그 태블릿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된 것으로 드러났죠. 예, 다음이요. 이것은 해시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문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지문인데 이게 동일해만이 같은 증거로 변함이 없이 무결성이 유지됐다 해서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0월 25일 검찰이 포렌식을 했을 때 해시값인데 저 하드디스크에 논리적인 구분 단위 파티션이 5개가 있어요. 근데 5개 중에 밑줄 친 4개의 부분에 해시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1년 뒤에 국가수에서 다시 포렌식을 하거든요.
네, 해시값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증거가 변조됐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이요.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최순실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하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래서 저거 선생님이 최순실이다 계속 이 세뇌가 됐거든요. 다음에 보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분석 파일을 보니까 2016년 10월 22일에 오후 8시 22분 30초에 저 선생님이라는 저 닉네임이 삽입이 돼요. 네. 10월 22일에 저게 생성됩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잠금 패턴이 모두 L자로 다 동일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무려 김필준, 그 JTBC 기자 김필준이 자기 핸드폰이 L자고 여자친구 핸드폰도 L자고 해서 우연히 했더니 한 번에 이게 잠금이 열리더라,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 보시면 네, 저 잠금 패턴 역시 최종 수정 일시 2016년 10월 24일 17시 11분에 이렇게 따따따 03678 이렇게 L자로 설정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에 제출되기 직전으로 보이고, JTBC 말에 의하면요, 검찰에 제출되기 직전에 저렇게 변경됐는데 알 수 없습니다. 검사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이요. 결정적인 부분이 카카오톡 채팅방이 최초에는 445개로 이렇게 정상 채팅방 312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그 해시값 변경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은 30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채팅 내용을 보면은 이게 누가 사용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저것만 아주 그냥 삭제된 것으로 나왔고, 아까 보여드린 그 하이, 최순실 하이, 이것도 카톡인데 다른 거는 다 복구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하이만 복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공개를 했냐, 이런 문제, 예,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죠. 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이거 혹시 되나요? 이게 핵심인데, 그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의원인가요? 엊그제 다 4년 전에 윤석열 만나서 세게 한잔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진동 TV조선 이진동 기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코치해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때 한창 이제 태블릿이 막 시끄러울 때 저 한번 링크 되시면 딴 데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은데, 저 김의겸 기자죠. 한겨레 기자 시절에 팟짱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태블릿은 누가 어디서 JTBC 기자가 어디서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네, 김의겸 기자가.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의혹에 휩싸여 있는 태블릿을 저희는 지금 4년 동안 제출하라, 지금 법원에다가 공허한 외침을 날리고 있는데, 법원, 검찰, 특검이고 뭐고 아무도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는 타개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마무리를 하자면은, 국과수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태블릿 자체의 무결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수의 결론입니다. 네. 저희는 태블릿이 조작되었고 그것은 김한수의 것이다. 이미 그건 거의 99% 확정이 됐어요. 이제 법정에서 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억울하게 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의 그 조작, 이거부터 진실을 확인하고 이거부터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탄핵이 나머지 부분들도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